마왕 아노스는 신의 창조자인 밀리시아에 관한 꿈을 꾸었어. 그들이 만난 건 운명 같은 인연, 그래서 자매가 되었지. 그녀에겐 아직 만나지 못한 여동생이 하나 있어. 창조의 달이 서서히 사라지고 지상에 남은 시간도 끝나가고 있어. 그런데 아노스는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그녀의 여동생 이름을 물었어. 7년쯤 지났을 때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아노스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주었지. 미티아는 여동생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행복에 겨웠어. 그 편지에는 이 마왕을 현실로 돌려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어. 아노스는 아직 1살도 안 된 아기처럼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지. 사실 아직 돌도 안 됐어. 이제 겨우 6달 된 아기니까. 미사도 아노스가 불러서 자고 있던 사사를 깨우러 왔고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 사랑에 안겨 있으니 반응이 없지. 다른 사람이 안으면 바로 깨어나는데 말이야. 이렇게 안기는 건 기분 좋지만 좀 쑥스러운 것도 사실. 그 귀여운 여동생도 언니가 행복한 걸 보니 기뻤어. 그녀는 좀 더 성숙한 성격이라 사사에게 동생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잔소리를 듣고 있었지. 아노스는 그녀에게 이기적인 말 몇 마디를 가르쳐주기도 했고 하지만 그녀는 아노스가 더 이상 같이 학교에 못 다닌다며 슬퍼했어. 노래 연습 중에도 그는 이미 폭군마왕으로 알려져 있었거든. 계속 학교에 다니면 분명 소란이 일어날 거라 걱정했지. 게다가 마왕이면 학교 다닐 이유가 뭐 있겠어. 진짜 피곤할 뿐이야. 두 아내가 슬퍼하자 아노스는 그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폭군마왕으로는 학교에 못 가니까 다른 신분으로 들어가면 끝이지. 아노스는 6살 전 학생으로 소개되었고 새 이름도 아노스였어. 몇몇은 입학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궁금해했지. 선생님은 불가능은 없다며 그를 천재라며 치켜세웠어. 말로는 그랬지만 속으론 좀 질투도 났지. 4명의 소녀들은 아노스의 어린 모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옛날 성격 그대로면 분명 사고칠 게 뻔했어. 거만함은 강자의 특권이니까. 아노스는 무슨 일이 생겨도 힘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처음부터 자신을 천재라 소개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아노스 외에도 오늘은 특별한 검술 선생님이 새로 왔어? 미사를 보고 놀라는 것도 잠시. 2000년 전 강력했던 마족 시대의 전설적인 스승이 그들을 가르칠 거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지. 수업 이름도 대마왕 훈련반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해. 엘름 선생님이 좀 이상해 보이자 학생들도 의아해했어. 그는 뭔가 먹은 거냐며 자신도 학생들에게 학원의 힘을 키워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었지. 마왕이 부활한 건 너무나도 간단했어. 지금 마족이 너무 약해서 마왕은 진짜 맞설만한 상대가 필요하거든. 그 얘기를 듣고 엘름이 심장마비 올 뻔해서 더는 말 못했어. 진짜야. 여러분도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 아은이 말하게. 그게 바로 제트의 효과래. 자기를 공격하거나 모욕하면 반드시 그런 벌을 받는 거야. 모욕의 정도에 따라 알맞은 벌이 내려지지. 그 아버지는 입심이 기가 막혀서 칭찬도 잘하더라. 매니를 만족시키는 데는 그게 최고야. 첫 수업은 선생님이 직접 맡았어. 선생님은 우리 실력을 아직 몰라서 각자 한 번쯤 죽어보라고 하셨지. 그 말 듣고 다들 얼굴이 변비 걸린 사람처럼 굳었어. 미사도 연인이 훈련시켜주는데 최종 형태로 변신하는 게 무서워서 못하더라.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데이를 싫어질까 봐서래. 그런데 데이도 어쩔 줄 몰라. 사랑이 다 안 되면 어떻게 미사를 미워하겠어? 달콤한 사랑이 시작되려는데 두현은 만나기도 전에 아버지한테 막혔어. 딱 봐도 애가 여자를 꼬시는 중이라서 실력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싶었지. 전에 얘기했듯 선생님은 애가 몇 번 죽어보길 원했거든. 두관 검사의 전투가 시작됐어. 아은도 그들이 즐거워하니 덩달아 신났지. 미사는 진짜 싸우는 것처럼 보여서 좀 무섭더라.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매니는 그저 검으로 소통하는 거라며 죽을 리 없다고 했어. 그리고 그 대화를 미사에게 들려줬지. 데이는 미사를 자기한테 달라고 부탁했고 아버지는 거절했어. 애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딸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진지하게 비밀 기술을 써서 형체를 날려버렸는데 애는 반응조차 못했어. 회복하고 나서도 애는 미사를 밤에 데리고 나가는 게 금지됐어. 그 기술을 겨우 막기 전까지는. 그런데 바로 전에 데이가 아버지 몸에 한 방 먹였어. 그래서 격려도 받고 두 사람이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충고도 받았지. 다른 애들도 죽음을 체험하며 자기 한계를 깨닫고 더 빨리 성장하려고 했어. 아은이 위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라몬이 솔로 대결을 신청했어. 웃겨서 아은도 승낙하고 잠깐 놀아주기로 했지. 라몬은 현재 왕가에 대해 묻고 싶어 했어. 그는 왕가 사람들이 더 고귀해야 한다고 생각해. 평민과 동급일 수 없다고 믿거든. 이 말은 아은을 건드렸어. 며칠 전 아은이 그런 선언을 했는데 이 멍청이가 감히 반항했거든. 결과는 단 한 방에 다시 태어났지. 다행히 바로 부활했어. 이 장면 뭔가 익숙하지 않아? 이 일로 라몬은 완전 쫄아서 오줌 쌌어. 하지만 이 동생의 압도적인 힘을 보고 라몬은 방과 후에 왕가파의 수장을 만나러 가자고 했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아은은 그냥 호랑이 굴로 들어갔지 뭐. 거기서 한 마리 용과 아은의 초월 능력에 대해 소개받았고 용을 괴물로 변이시켜 강화해 난동을 부리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 현재 약 10마리가 마왕군에 피해를 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어.
최종 목표는 왕가가 모두를 이기고 원래 위치를 되찾는 거야. 아은은 모르는 척하며 알겠다고 하고 용의 힘을 강화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용은 평범한 생물이 아니라서 아은도 빡쳤어. 괴물로 변한 뒤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될 테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공격하는 거야. 재미있는 건 여기까지. 아은이 용을 없애서 전부 충격받았지. 10마리 정도로는 별 피해를 못 준다고도 들었고, 시간 끝나고 아은은 폭군마왕으로 변신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어. 모두에게 자기 본능을 억제하는 반지를 나눠줬지. 반란 같은 건 절대 금지. 심지어 꿈속에서도 안 돼. 안 그러면 죽는다고. 죽기 싫으면 내 말 들어야 해. 그게 왕가를 제대로 재정비하는 방법이야. 그날 밤 에밀리아가 폭군마왕에게 와서 여긴 더 이상 내가 설 자리가 없다 구해달라고 했어. 아은은 괜찮다 했지만 진짜 구해줄 수 있는 건 본인 자신이라고 말했지. 아은은 그녀가 다시 교직으로 복귀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줬어. 여기 말고 기사학원에서 가르치게. 거긴 마왕이라도 평등하게 대우받는 곳이야. 그곳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은은 그녀가 그곳에서 속죄하게 하고 나중에 자신도 7마급으로 승급하려고 해. 에밀리아 할아버지도 괜찮다며 고생을 감수하기로 했어. 그 후 아은은 영웅의 고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아먹혔다는 소식을 받았어. 2000년 전 부하를 보내려 했지만 상대는 필요 없대. 이걸 개입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질 거라서. 생각해보니 맞아. 아은은 마왕 학원과 기사학원의 교류 행사를 이용하기로 했어. 아까 막 괜찮은 선생님도 찾았고. 다음 날 그들은 빠르게 기사학원으로 순간이동했어. 걷느라 시간 낭비 안 했지. 니아, 반에서 평판 좋은 친구가 작은 도움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녀는 자신감이 부족했는데 선생님이 마음을 열어줬지. 정말 정성스럽더라. 에밀리아도 수업에 올라와 애들을 혼냈어. 매번 시끄럽거든. 몇몇은 그녀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뭘 안다고 까불지. 엘름이 나서서 아무 게임 하나 내서 둘이 겨루게 했어. 이긴 쪽이 이번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전면 취소할 권리를 갖게 됐지. 그분은 인간편에 유리한 게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허락했어. 희이네는 인간 진영의 대표야. 주사위 게임을 하자고 했지. 큰 숫자가 이기는 거야. 그가 올을 던졌고 아노스 차례가 되자 진짜 심장이 쫄깃해졌어. 이 녀석은 항상 육이 바닥에 꽂히도록 주사위를 굴려버리거든. 사실 주사위는 조작됐지만 강자에게는 그런 트릭이 아무 의미가 없어. 바로 그 순간 아노스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볼 수 있었지. 그녀가 전능자에게 묻길 누구든 이길 수 있는 검을 만들 수 있냐고 했어. 만약 이길 수 있다면 그건 검 덕분이라는 거지. 반대로 지면 그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라고 했어. 사실 세상에 전능자는 없다는 말이었지. 아노스가 다른 답을 안다면 알려달라고 했어. 이 상황은 예상 밖이라 아노스도 마음이 복잡해졌어. 그때 교장 자미라가 엄청나게 거만한 태도로 다가와 최근 선택받은 반에 환국명령이 내려졌다 전했어. 용이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학생들에게 해결하라고 했다고. 에밀리아는 그의 태도에 꽤 속상해했어. 나는 이제 막 온 사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용사 칸농은 황궁 파티에 초대받았어. 디는 마족이라 그런 초대에 관심도 없었지. 아노스가 수업 후 수영하자고 하자 그 즉시 동의하고 다른 초대는 신경도 안 썼어. 그 늙은 자는 우리 편을 가짜 용사라 불렀고 라노와 라우스는 엄청 분노했지. 자기 편을 깎아내리고 목숨 걸고 싸우라고 강요했어. 그는 그들을 하찮은 찌꺼기라고 부르며 진짜 용사는 쓸모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 에밀리아도 학생들이 위험한 일을 강요당하는 걸 듣고 속이 많이 상했지. 그녀는 용사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죽으면 끝이니까 명령 따를 필요 없다고. 잠이라는 교사가 황실 명령에 간섭한다며 분노했어. 무릎 꿇고 사과 안 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했지. 에밀리아도 그럴 생각이었지만 뚱보는 학생들에게 협박당해 겁먹고 도망쳤어. 에밀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학생들을 쓸데없는 짓 한다며 꾸짖었지. 그냥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면 끝나는 일인데 선생인 내가 학생들을 책임져야 해. 그들이 하는 건 날 쫓아내려는 거나 다름없어. 새 녀석은 반항적인 태도로 사과하길 거부하며 에밀리아를 쓰레기라고 부르고 떠났어. 선생님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 인간을 싫어해서 혼자 먹으려고 캔 음식을 잔뜩 사왔어. 하지만 여기 음식은 마법 봉인이 걸려있어서 마족은 반응하지 않아 계속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지. 아노스가 도와주러 오자 어린 나이에 마법 실력이 뛰어나다며 칭찬받았어. 이 모습은 그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거야. 걔가 꽤 순한 편이더라고. 선생님도 같이 앉아서 밥 먹자고 하셨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녀석한테 말투 좀 고치라고 충고하셨어. 세상에서 제일 비꼬는 남자랑 똑같다고. 그들은 아노스가 왕가 출신이라는 얘기를 나눴고 그녀도 예전엔 그랬다고 했어. 하지만 한 악랄한 마법사 때문에 이렇게 혼혈로 변해버렸다고 하더라고. 왕가라는 것에 자부심이 크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자신했대. 그런데 아노스가 모든 걸 빼앗아간 이후로는 멸시받고 있대. 지금은 가르치고 있지만 여전히 무시당하는 자신을 느낀다네. 여기에 와서 보니 사람들 대우가 마족 쪽이랑 다를 바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겠지 뭐. 아노스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제대로 된 식사 예절도 배워서 꽤 기뻐했어. 조금 있다가 계획대로 다들 수영하러 갔지. 아노스가 모두 옷을 수영복으로 갈아입도록 배려해줘서 다들 신났어. 샤샤는 너무 노출이 심해서 부끄러워했지만 얘는 이런 옷이 수영에 딱 맞는다고 설명했어. 방해가 안 된대. 엘린과 제시아는 아노스에게 자랑하려고 왕좌를 만들어냈고 아노스도 작아져서 그 애를 귀여워해줬지. 그들은 아노스 덕분에 신명의 제시아가 마음껏 놀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워했어. 저쪽 커플은 서로 농담도 하며 분위기 달아올랐고 미사는 수영복 때문에 부끄러웠지만 데이는 그녀가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어. 즐거운 한때에 미사의 할아버지가 나타나 딸을 망치는 걸 막으려고 나섰지. 그는 데이에게 여기서 저쪽 강변까지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는지 겨뤄보자고 도전했어. 수영에 자신 있는 데이는 당연히 승낙했고 바로 두 녀석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미사 앞에서 실력 과시를 했지. 한편 그녀는 여자친구들이랑 농구하러 갔어. 그래서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땐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 구분이 안 됐지. 경쟁하느라 지친 두 사람은 곧바로 기진맥진 쓰러졌어. 저녁 돌아가는 길에 아노스는 뭔가를 감지하고 혼자 떨어져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 그 자리에 나타난 건 조던의 붉은 성직자 신룡국 출신 아이트였어. 그는 자신이 선발자라며 아노스는 정마족의 왕이라고 선언했지. 이어 여신을 불러냈는데 그녀는 전에 수업 중 아노스에게 질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 아이트는 아노스의 신이 누구인지 보고 싶다며 자신도 8선발신 중 하나라는데 아노스는 그런 신의 일 따위엔 관심도 없었지. 그 말을 듣자 상대방은 곧바로 공격에 나섰어. 여신에게 그녀를 공격하게 하고 달빛이 밀리시아처럼 생겼지만 전혀 작지 않은 달을 만들어냈지. 자신을 아카나라 부르는 선발신이었고 아노스는 달빛에 얼어붙었지만 이건 그냥 허세였어. 그는 선발시험과 신소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는데 상대는 입을 닫았고 아노스는 과감히 아이트를 때려눕혔어. 뜻밖의 공격에 아카나가 대신 받아줬지. 아노스는 그녀에게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그래도 몸통에 창을 꽂았어. 그녀는 지금은 이길 수 없으니 저쪽으로 가라고 이름을 부르며 물러났어. 아노스가 선발 시험이 뭔지 전혀 모른다는 걸 알고 그녀는 이 시험이 인간을 신에게 이끄는 도전임을 설명했지. 뛰어난 개인들이 선발되어 신을 대표하는 힘을 받는다고. 그리고 아노스가 선택받은 이유는 8선발신 중 하나가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네. 자세한 내용은 지하에 있으니 아노스가 직접 찾아가 알아보면 된다고 했어. 아노스는 아침에 했던 질문을 다시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전투를 피하려 떠났어. 다음 날 두 학교 학생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훈련받으며 용사냥을 준비했지. 첫 임무는 추격전이었고 전날 벌칙을 받은 3명이 시험 삼아 뛰었지만 엘름이 마법 금지하고 3분 안에 저 나무까지 뛰어가라고 해서 무시하는 태도였어. 도착해보니 근처에 용의 둥지가 있더라고. 결과는 세 녀석 모두 어제처럼 완전 망했지. 이 무시무시한 선생님이 땅속의 용둥지를 발견하고 이 훈련 아이디어를 낸 거야. 역시 실전 훈련이 정규 수업보다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전원용과 추격전을 펼치는 거야. 3분 안에 저 나무까지 뛰어가면 성공이고 물론 죽어도 바로 부활하니까 걱정 말라고. 그냥 죽어도 돼. 3분은 부활 시간이고 이후엔 각자 실력으로 어떻게든 해야 해. 선생님 신이 조언하길 땅용은 귀가 엄청 예민해서 그냥 뛰면 잡히니까 조용히 달려야 한다고 했어. 전날 떠들던 세 녀석은 죽고 나서 겁먹어 탓에 전환했지. 출발 지점은 안전구역이라 위험하면 거기로 피하면 된대. 친구들이 겁먹는 동안 아노스는 이 상황이 엄청 재미있다고 느꼈어. 두 아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매니가 가자니까 따라갔지. 강한 자의 눈빛만으로 아노스는 적들을 모두 쓰러뜨렸어. 그가 노린 건 바로 용의 둥지였고 용 한 마리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지. 이건 어제 그 작은 신이 말한 단서와 관련된 일이고 지하에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 둥지만큼 딱 맞는 장소가 없었어. 두 아내는 이미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른 세계로 들어서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지하 깊숙한 곳에 이런 환상적인 마법 세계가 있다니 상상도 못했다고. 이 모든 건 약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해. 여기 사람들은 모두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며 그들의 마력은 인간과 마족과 비슷하대.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도 땅 위에 살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지. 좀 걷다가 그들은 아이트가 따라오는 걸 발견했어. 여긴 불전의 협약이 있어서 서로 싸울 수 없거든. 그가 말하길 이 성소에서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곳은 선발 시험구역뿐이라 하더라. 아이트가 우리 셋을 그곳으로 데려갔어. 어차피 아흐나노스를 이길 수 없으니 시험에 한번 도전하게 해보자고. 아카나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지. 신들의 시대부터 이어져 온 학교에 온 걸 환영한다며 신의 대리자가 될 자를 뽑는 의식인 선발 시험이 바로 그 도전이라 했어. 신이 선택한 후보자들은 바로 8신 선발자라 불리지. 아노스의 의자도 아직 남아있었어. 선발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명주 반지를 받고 선발신을 믿으며 명약을 맺는다고 해. 아노스는 아직 어떤 신과도 계약하지 않아 명주가 빛나지 않았지만 선택받았다는 뜻이었지. 하지만 그는 선발신을 만난 적도 없었고 누가 자신을 이 시험에 끌어들였는지 그 목적도 알 수 없었어. 게다가 한 번 선택받으면 아노스는 뒤돌아설 수 없었지. 불용자라는 이름과 칭호가 그를 위한 의자에 새겨져 있었으니까
시험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면 아이트는 전혀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아노스도 이곳이 학교임을 알고 두 아내와 함께 기록된 정보를 찾으러 다녔지. 그는 이미 선택된 자로 얼굴이 드러났기에 누군가의 표적이 될 거라 조언했어. 말은 그렇게 해도 아노스는 그 대상이 누군지 궁금했지. 신조차도 죽을 수 있다면 더더욱 그럴 테니까.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학자들이 고대 돌판을 해독하고 있었어. 다른 이들이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번역할 때 아노스는 그걸 척척 읽어내 모두를 놀라게 했지. 정보에 따르면 이 세계는 2000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해. 주민들은 용신의 후손인 용인족인데 그들의 선조가 용의 본질을 먹어 생명체로 체내에 간직하고 있었다고 해. 점차 용의 피를 물려받은 인간 형태의 자손들이 태어났지. 여기 사람들은 선조의 후손일 뿐 첫 세대만큼 강하지는 않대. 마침 미사는 숨겨진 흥미로운 돌판 하나를 발견했어. 이상하게도 그녀만 그걸 볼 수 있었지. 그 위에 적힌 언어는 모두 신의 언어였어. 다행히 과거에 밀리시아가 가르쳐줘서 아노스는 이해할 수 있었지. 그 돌판은 지하에 태어난 신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나머지는 모두 질문 형식으로 적혀 있어. 읽는 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내게끔. 그때 8신 선발자 중 한 명이 나타나 시비를 걸었어. 그는 아노스를 땅 위 세계에서 온 이단자라며 비난했지. 싸우기 전에 자신을 이 나라의 성기사 가젤이라 소개했어. 곧바로 자신의 신을 소환했지. 하지만 주문을 끝내기도 전에 아노스가 공격했어. 다행히도 그는 부활한 신을 불러낼 수 있었어. 그 여신은 초강력 회복 능력을 가졌고 그녀를 쓰러뜨릴 방법은 없었지. 아노스는 곧장 공격에 나섰지. 확실히 회복 속도가 장난 아니야. 하지만 이건 여러 능력을 가진 아노스니까 신살자라고 불러도 무리가 아니야. 여신도 한쪽 팔을 잃고 자신과 가젤의 연결이 산산조각 났지. 이 모든 건 저 멍청이가 쓸데없는 명령을 내린 탓이야. 분노에 차서 신의 힘은 잃었지만 아노스에게 끝까지 목숨 걸고 맞섰어. 비록 신은 아니지만 신의 힘을 조금이나마 쓸 수 있었지. 빛의 속도로 움직였는데도 아노스가 훨씬 강해서 공격을 가볍게 막아냈어. 그에게도 한번 찔러봤지? 신이 사라지면 이 세계의 질서가 변할지 실험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건 없었어. 신성한 힘을 모두 파괴했지만 전투가 끝나자 이곳 학자들은 땅에서 온 마왕의 힘에 경악했지. 가젤은 모든 걸 잃고 아카나에게서 심판의 진주를 빼앗겼어. 결국 그에게 남은 건 죽음뿐. 그녀는 반지를 되찾아 몸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어. 아이트, 명목상 홍염교 주교도 패배자를 쫓아냈지. 그의 죽음은 오히려 잡이었어. 아노스는 이 장면이 너무 우스웠어. 악인이 선한 척하는 게 참 희극적이더라. 아이트는 분했지만 아카나가 아직 자신을 이길 수 없단 걸 알기에 아무것도 못했어. 그는 그들이 힘을 더 얻으려 한다는 사실까지 폭로했지. 자신과 싸우려는 걸. 아이트가 떠난 뒤 아카나는 죄로 죽은 자를 부활시켰어. 사실 그녀는 악한 사람이 아니야. 진짜 악은 저 뒤에서 조종하는 자지. 그녀가 그를 선택한 이유를 묻자 아이트는 구원할 수 없고 자신은 신이라 했어. 결국 그녀는 그들을 지상으로 돌려보내라 했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 두 편은 여전히 적대관계야. 믿느냐 마느냐는 그들의 선택이지. 미사로선 신족이. 감정을 볼 수 있는데 아카나에게선 갈증이 완전히 말라버린 느낌이야.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방울 없는 것처럼. 3명이 돌아왔을 때 수업은 이미 끝나고 모두 기절했지만 합격으로 처리됐어. 이대로라면 며칠 안에 용 사냥도 죽음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거야. 라몬도 배후에 누군가 용을 조종해 교란하려 한다고 보고했지. 그도 아노스가 가진 반지와 같은 걸 끼고 있었어. 결국 그도 8신 선발자 중 한 명이라는 거지. 특히 그가 인간의 궁전에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어. 그날 일행은 궁으로가 주변 공간을 조사했는데 죽을 만큼 고요했어. 이 분위기에 멀리서도 두려움을 느꼈고 아무도 거기에 침입하려 하지 않았지. 다음 날 엘렘 선생님은 용을 토벌하는 방법을 설명했어. 수업 후 도망치는 시험을 통과한 뒤 에밀리가 용사의 결계 마법에 대해 이야기했지. 결계는 방어뿐 아니라 공격도 가능해. 이건 다른 이들의 마력을 모아 함께 사용하는 집단 마법이야. 하지만 이 능력은 약한 용에게만 적용돼. 늙은 녹색용이라면 빠르게 죽여야 해. 결계가 오래 버티지 못하니까. 또 붉은 용, 이른바 기이한 용도 있어. 그 녀석은 너무 강해서 도망치는 게 최선.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에밀리아는 후배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지. 비록 마족이지만 혼혈이라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2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어. 다른 이들의 힘을 모아 결계를 펼쳤지. 우수 학생들은 옆에서 전수하며 속으로 에밀리아가 꽤 귀엽다고 생각했어. 덕분에 그녀가 집중을 잃어 결계를 망쳐버렸지. 교사와 학생이 싸우는 사이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 도망친 걸 조롱했어. 만약 진짜 용사였다면 죽어도 싸웠을 거라면서? 이번엔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3명은 아무것도 못했지. 교장은 레이와 미사를 파티에 초대했지만 이번엔 아노스 계획대로 둘이 모두 응했어. 그는 무시당한 게 너무 분했어. 에밀리아가 난동 부리는 걸 막으려다 밀려났어. 결국 아무리 애써도 가짜 용사일 뿐이라 무의미했지. 에밀리아가 멍청이 교장에게 한 대 갈겼어. 수업 계속할 생각 없으면 얼른 나가라고도 했지. 친구가 쫓겨나는 걸 보니 나머지 둘도 같이 일어나야 했어. 서로 버릴 수 없으니까. 결국 그쪽 학생들이 모두 떠났어. 이게 오히려 좋아.
결국에는 모두가 마음을 모을 때 진짜 힘을 발휘하니까 엘렘 선생님은 마족 학생들을 데리고 용과 싸우러 나갔어. 아노스는 에밀리아가 많이 속상해 보여서 곁에서 위로했지. 왕궁에서는 그 둘이 왕을 만났어. 백육대 왕 루이스 폐하가 본론부터 꺼냈지. 레이에게 부탁이 있다고. 지금 왕실은 모두 병에 걸려 이렇게 두면 후계자가 없대. 레이의 검은 저주와 관련된 것들을 베는 능력이 있어. 교장은 자신이 용삭 하나 농을 데려왔다며 상을 달라고 했지. 왕은 알겠다고 하며 학원에 계속 지원하라 했어. 이 녀석 때문에 골치 아파. 아노스는 옆에서 선생님에게 행운의 부적으로 종을 건넸어. 그건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도 있어. 좀 더 가벼워질 거야. 선생님은 학생들이 화나서 다 떠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 아노스는 그게 선생님 잘못 아니라고 생각해. 그들이 떠난 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거니까. 예전에 아린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에 침착함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의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해야 해.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민우는 그녀가 좋은 선생님이라며 칭찬했고 그 말에 그녀는 감동했어. 그래서 그녀도 조금 더 노력하기로 했어. 결국 여기까지 와서 선생님이 된 거니까 포기하면 안 되잖아. 한편 왕과 함께 라엘과 미사가 왕가에 걸린 저주를 늦출 수 있는 관들을 살펴보고 있었어. 하지만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전부 함정이었어. 이내 백룡이 나타나 끈적한 도구로 둘을 공격했어. 그때 전에 보였던 노왕이 모습을 드러냈어. 용을 신령의 사자로 여기며 자신의 몸을 바친 거지. 그의 영혼은 신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미사는 왕가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 묻자 모두 용에게 잡아먹혔다고 알게 됐어. 그는 예언을 받았어. 용에게 용사카농을 바치라는. 그렇게 하면 자신도 신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 뒤에 누가 있는지 추측했는데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노왕은 입을 다물었어. 대신 미사의 의식을 빼앗는 존재를 불러 공격했지. 라엘도 개입하려 했지만 미사는 아직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었어. 그녀가 조종당하는 듯 보일 때쯤 미나는 라엘에게 달려가 안겼어. 알다시피 신이라 해도 그녀의 마음은 제어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미 그녀의 마음을 빼앗았으니까. 위쪽에서는 어떻게든 붉은 용이 에밀리아 바로 앞에 나타났어. 학생들은 이 용이 엄청 강하다고 경고받자 공포에 빠졌어. 학생들이 죽지 않도록 그녀는 목숨 걸고 용을 유인해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 하지만 학생들은 도망치길 거부했어. 자존심 때문이지. 도망친다는 건 모든 걸 잃는다는 뜻이었으니까. 자살 마법을 쓰려는 걸 알자 에밀리아가 먼저 그들을 공격해 용을 멀리 끌어냈어.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들도 떠올랐지. 자신은 항상 두려워하며 도망치기만 했고 맞서 싸우지 못했어. 여기로 옮겨진 후 과거 자신의 복제본을 보며 변화하고 싶었고 답을 찾고 싶었어. 그렇게 목숨 걸고 행동했지만 결국 용의 입속에 삼켜지고 말았지. 그 전에 3명의 제자가 나타나 그녀를 돕기 위해 왔어.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하고 외쳤지만 그녀는 아직도 그들에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조언했어. 마지막 순간까지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학생들은 고집을 부리며 그녀가 좋은 선생님임을 인정했지. 전투 후 그 누구도 자신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아껴준 적이 없었어. 마법 쓸 시간이 없었던 위험한 상황에서 아래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에너지를 모으고 있었어. 에밀리아가 그 모두의 감정을 모아 마력으로 바꾼다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어. 인정받았다는 걸 느끼며 에밀리아는 싸울 의지를 더 얻었고 즉시 용의 뱃속으로 뛰어들어 마법을 펼쳤어. 3명은 튕겨나가며 선생님이 죽을까봐 절규했지. 그녀는 지금 아노스가 준 반지에 도움을 받고 있었어. 마력을 모아 용의 혈관과 내장을 감싸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려는 거야. 외피는 단단해서 뚫기 힘들지만 속은 다른 생명체들과 다를 바 없으니까. 에밀리아, 이번 일로 살아남아 3명에게 구출됐고 그들이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기뻐했어. 아노스는 당연히 그 상황을 파악했고 선생님이 해냈다며 기뻐했지. 잠시 후 마왕 학원이 돌아왔고 용을 잡은 용사 학생들을 보며 존경을 표했어. 마침 그때 교장이 긴급 상황을 알리러 왔어. 지금 용떼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대. 그래서 학생들을 살덩이 방패로 써서 왕국을 지키라 했지. 말이 끝나자마자 아노스는 그 늙은 교장과 일당을 용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버렸어. 어른들은 입만 살아서 애들을 먼저 보내다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어. 2000년 전 이야기도 꺼냈어. 인간 황실이 이미 용과 싸웠다며. 지금 학생들을 방패로 쓰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이대로면 왕도는 용에게 멸망당할 거야. 그래서 인간편 학생들은 에밀리아에게 지휘를 부탁했어. 비록 개처럼 취급받지만 적어도 조국을 지키고 싶으니까. 에밀리아는 용사 학생들이 용을 토벌하겠다고 선언했어. 마족의 힘은 원하지 않았어. 마족의 힘이 있다면 너무 쉬워지니까. 하지만 이건 그들의 명예이자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이 결심으로 손님 신세인 마왕 학원은 구경만 하겠다고 약속했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제시아와 엘레오노르도 함께 원정에 참여했지. 둘 다 이곳 사람이라서. 아노스는 이 토벌전을 걱정하지 않고 둘을 불렀어. 두 사람은 다른 곳에서 음모를 조사하러 갔어. 에밀리아는 즉시 아이들에게 수로를 통해 전선으로 길을 열게 했지.
성수가 그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켜줬어. 용들이 오기 전에. 선생님은 가장 느린 속도라 두 사람이 도와줬어. 아노스가 수영복을 만들어 입는 법도 가르쳐줬지. 모두 공터에 모여 용무리를 막을 장소를 정했어. 왕국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성지를 구축하며 모든 학생을 배치했어. 희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신뢰를 받으며 반의 비장의 카드가 됐어. 실은 티를 냈지만 결국 하기로 했지. 즉시 마법진이 완성됐어. 사람들은 숲에 숨어 에밀리아의 신호를 기다렸지. 그녀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 전에는 황족이었지만 높은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마왕이 그 실수를 지적했고 자신은 많은 것을 도망쳤지만 여기 와서는 도망치지 않고 맞서기로 했대. 자신이 속한 곳, 바로 제자들을 지키고 싶다고. 에밀리아는 전투 의지를 북돋우고 악랄한 용들을 향해 총공격을 시작했어. 날개가 없어도 날 수 있는 녀석들이라 골치야. 갑작스런 공격도 있었고 몇 마리는 떨어졌지만 땅속엔 수백 마리가 있었어. 통제는 안 됐지만 미사는 왕에게 완전히 장악당해버렸어. 그가 어둠을 그녀의 뇌에 침투시켰거든. 레이는 여전히 신검을 꺼내지 않았어. 사랑하는 아내가 견딜 거라 믿었으니까. 신이라도 그들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고. 곧 미사는 완전히 점령당해 새로운 인격이 나타났어. 그녀는 레이에게 자신이 완전히 변했다며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냐고 물었지. 지상으로 돌아와서 제시아와 엘레오노르는 수십 마리의 어설픈 용을 쓰러뜨렸지만 끝나지 않았어. 용들이 불용용을 써서 모든 걸 태우기 시작했거든. 라노는 진지하게 성의 호검을 꺼내 불꽃을 껐어. 용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 공격했고 엘레오노르는 마법으로 지원했어. 모두가 잠시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구체를 만들었지.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종류였어. 라노도 듣고 하나 바다 힘을 키웠지. 용 하나와 함께 이중 공격을 가했어. 그들의 결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 용의 힘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에밀리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켰고 라노가 밀어내서 대신 위험을 감수했어. 땅속에 숨어있던 자들이 용들을 풀었지만 아노스가 잡아 처단했어. 그들은 모두 지하의 용인족이었어. 아잇의 명령에 따라 이런 짓을 한 거야. 그에게는 거짓말할 수 없는 반지가 채워져 있었고 주모자가 땅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는 아잇이 퍼뜨린 성별이라는 의식에 대해 물었어. 그리고 신성한 존재가 되려 해. 그는 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용인으로 만들어 신들을 섬기게 하려 해. 지하와 미사가 남은 자들을 처리하는 임무를 받았어. 땅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지키고 자신은 바로 아이트를 찾아 해결하러 갈 거야. 두 아내가 합체해 마안의 창조와 마안의 파괴를 가진 신과 맞먹는 존재를 만들었어. 그 자매들은 정말 대단해. 적들의 모든 공격을 가슴으로 막아내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은 하윤이를 더 빨리 키우라고 다그쳤어. 그는 이미 90개의 마법진을 설치했지만 용들이 바보가 아니지. 곧바로 돌진에 공격하며 계획을 방해했어. 지아와 엘레오노르는 온 힘을 다해 용들의 분노를 막아냈지. 막내는 수천 개의 검을 만들어 공격했어. 이 멋진 연합 공격으로 돌연변이 용 한 마리를 쓰러뜨렸지. 하지만 그런 용들이 아직 몇 마리 남아있어. 그래서 싸움을 계속해야 해. 하이어도 마법진을 완성했지만 펼치기도 전에 막혔어. 에밀리아가 달려와 구하려 했지만 또 다른 용에게 날아갔어. 라노도 나타나 불꽃으로 친구를 풀어주려 했지만 너무 늦었어. 결국 그도 갇히고 말았지. 하윤이는 자신을 넘어서야만 해. 모두를 구해야 하니까. 선생님과 친구들의 기대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 그는 성수 마법진을 발동시켰어. 완성하자마자 용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지만 에밀리아는 기진맥진에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남은 일을 다 했어. 덕분에 용들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전멸했지. 하지만 그들이 남긴 피해는 너무 컸어. 아노스는 그때 아이트를 찾아가 이 모든 계획이 혼자서 생각한 거냐고 물었어. 그 녀석은 인간 왕의 기도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었어. 그래서 자신감 넘치게 계획의 성공을 확신했지. 미사가 조종당한 것에 대해 카농 용사는 말했어. 영신인을 만들어내면 그들의 계획이 완성될 거라고. 아노스는 그런 머리 모양을 한 인간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 이 시대에 그런 헤어스타일이라니. 그래서 그에게 그의 계획이 완전히 망할 거라고 보여줬지. 그때 미사는 영혼이 조종당하고 있었어.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레이에게 속해 있었지. 그는 그녀가 귀엽다고 칭찬했어. 미사는 미사일 때 그는 여전히 사랑할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이성을 이겼어. 몸속 어둠의 수호신도 미사의 최강 형태에게 완전히 파괴당했지. 그 왕은 경악하며 궁지에 몰렸어. 그는 용왕의 살을 먹여 용신과 합체했어. 여기서부터 새로운 전설이 시작됐어. 하지만 레이는 그 남자의 딸이 부르는 절박한 구조 신호를 들었지. 바로 망설임 없이 용기의 검령을 꺼내 그들의 운명을 단칼에 베어버렸어. 미사는 이게 함정이라 생각했지만 레이는 진정한 용사라서 도움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녀석이야. 그 소녀를 구한 뒤 검도 빼앗기고 말았지. 이 황족들은 이미 신에게 미혹되어 정신을 잃은 상태였으니까. 검을 잃은 레이는 다른 검을 쓰게 됐지만 너무나 허약했어. 용왕은 빼앗은 그 검으로 계속 공격을 퍼부었지. 미사가 개입할 때까지 모든 건 뒤바뀌었어. 그들의 사랑의 힘은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진정한 용사에게 검은 그저 나무 막대기일 뿐 중요하지 않아. 그 커플은 썩어버린 용왕과 그의 부패한 꿈까지 함께 보내버렸지. 아이트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 검을 빼앗았는데도 실패하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 하지만 아이트는 또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어. 아카나 신에게 달을 창조해 마족을 멸망시키라 명령했지. 이 소식에 아노스는 당황하며 그녀에게 물었어. 마족을 멸망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구원하려는 건지. 그녀는 파괴를 원하는 신 같지 않았으니까. 그때 아이트가 말을 끊었고 맨이 그를 날려버렸지. 아노스는 그녀가 파괴를 원치 않는다면 구하겠다고 약속했어. 그 말을 들은 그녀도 그 뜻을 밝혔다. 그래서 아노스는 달을 지우려 했지. 하지만 아카나는 아이트를 적으로 여기며 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아이트는 신 따위 두려워하지 않아. 신검을 휘두르며 환상적인 전투를 벌였지. 아카나의 근원을 파괴했고 회복되면 또다시 깨뜨렸어. 결국 그녀를 돌아가게 만들었고 아노스는 악당에게 돌진했지. 그때 그녀가 다시 나타났고 용기의 검령을 들고 있었어. 신의 보호를 받는 아이트는 절대 죽을 수 없었지. 그래서 그는 목표를 받고 아노스를 쓰러뜨리려 했어. 그리고 뭐든 하려 했지. 곧 신의 힘을 빌려 두 개의 보검으로 젖는 검을 만들어냈어. 아카나는 맹세했지. 이 검이 존재하는 한 아이트 신도의 안녕은 보장된다고. 검을 부수려면 직접 그를 베어야 한다고. 하지만 검을 빼면 그 존재의 근원이 완전히 파괴돼. 과거든 미래든 검을 뽑는 순간 죽음이 확정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트는 불멸자로 여겨졌어. 그래도 아노스의 힘은 완전히 압도적이었지. 공격은 쉽게 막아냈지만 그를 죽일 순 없었어. 상처를 입을 때마다 몸이 즉시 회복됐으니까. 아노스는 비밀스러운 운석을 소환했지만 아이트가 전신을 얼려버렸지. 그 틈을 타서 악몽의 반지를 그에게 씌웠어. 하지만 이것도 소용없었지. 그 미친 녀석은 용인 재물의 사악한 힘까지 끌어내어 힘을 얻었으니까. 이건 아카나의 원칙과 완전히 어긋나는 짓이었어. 하지만 그녀는 너무 무력해서 어쩔 수 없었지. 그의 말에 맨도 그녀에게 굳이 그러지 말라 했어. 그녀가 전능검을 만들 수 있는 전능자를 찾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언급했지. 답은 이미 내 손에 있게 보여주고 싶었어. 아이트는 압도적인 힘으로 즉시 공격해 아노스의 심장을 꿰뚫었어. 이끼리라 믿었지만 그건 단지 심장의 불꽃 한 줄기였을 뿐. 그가 꺼낸 건 바로 전능검이었거든. 그가 검을 뽑아들였어. 이로 인해 현재, 과거, 미래의 근원이 파괴될 거야. 그를 전능자로 여기지만 전능자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 결국 사라진다는 뜻이지. 전능자의 검은 아무도 뽑을 수 없어. 즉, 전능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야. 그걸 깨닫는 게 바로 신이 선택한 아카나가 전하려는 도전이었어. 그녀는 신조차 전능하지 않다고 말했지. 그걸 알아차린 자만이 신의 대리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아이트는 그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려 자신이 사라질까 걱정했어. 하지만 아니었어. 방금 검은 아노스가 만든 가짜였고 그저 겁주려던 거였지. 그걸로 벌써 오줌 쌌다니 정말 한심한 놈이야. 아노스가 아카나에게 한 답은 세상에 전능한 자가 있어 그녀를 만족시킨다는 거였어. 하지만 그건 오직 그녀에게만 하는 대답이었지. 청년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전능 마왕이 되려 했어. 아이트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싸울 준비를 했지. 자신은 절대 다치지 않을 거라 믿었는데 결국 쓰라린 결말을 맞았어. 아노스가 예상치 못하게 그의 두 팔을 잘라버렸거든. 그가 아카나에게 물었어. 검이 부서져야만 상처 입는 거 아니었어? 아노스의 검 사용법은 아카나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달랐지. 누가 검집 안에 있는 검으로 못 빼겠대? 전에 맹세는 검을 뽑아배라고 했지만 매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를 베었어. 이건 검집에서 검을 빼는 것과 비슷해서 아이트는 마왕에게 손 떼고 후회했지. 3번 벤 뒤 그는 힘을 잃고 원래 상태로 돌아갔어. 매는 설명했지. 전능자가 검을 만들었는데 누구도 뽑을 수 없다고. 그 자신이 뽑으면 그 검은 실패한 거라고. 뽑을 수 없으면 전능자가 아니고. 그래서 아노스는 검을 뽑고 여러 검으로 베며 전능자 원칙을 완전히 뒤엎은 거야. 아이트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멘붕됐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 못했지. 전능자는 원래 어떤 법칙에도 얽매이지 않는 존재니까. 아노스도 마찬가지야. 도덕이라는 족쇄에 얽매이지 않아. 이건 오직 그만이 이해할 수 있어. 다른 자들은 전능하지 않으니 어떻게 알겠어? 지금 아잇은 더 이상 불멸이 아니기에 맨에게 악몽의 반지를 씌워줬지. 영원한 꿈속에서 신들에게 배신당한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런 고통의 굴레. 벗어나려면 신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만 해. 그러면 그는 신의 사자라는 칭호를 잃게 되지. 아카나는 자유를 얻고 그자는 붉은 추기경이라는 신분으로 아름다운 교리를 전파해야 해. 물론 전도 기간 동안엔 누구도 죽여선 안 돼. 1000번을 완수하고 신을 버리면 그 악몽은 사라질 거야. 아노스의 이 절대적인 해답은 아카나도 인정했어. 그는 반지를 거두며 세상의 질서를 위해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지. 하지만 그가 거절했어. 왜냐면 나는 전능한 존재니까. 그래서 세상의 질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야. 아카나도 매니야말로 신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 정점에 오른 자, 어쩌면 신보다 더한 존재일 수도 있거든. 아잇은 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자마자 팔과 다리를 회복했어. 그런데도 그는 아직도 신을 믿지 않는 척하며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카나에게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그가 거절했어. 전능하지 않은 아노스가 오히려 신의 대표로 적합하다고. 그자는 이제 평범한 신자로 돌아가 맨이 요구하는 교리를 전파해야 하지. 그 말을 들은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어.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신의 대표가 되는 이야기는 그만두자. 아노스는 신 따위 되고 싶지 않아.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멋지니까. 하지만 그는 아카나가 과거의 실수를 딛고 영혼을 구원받길 원하지. 이번엔 그녀가 진짜 원하는 걸 하게 하고 싶어. 그녀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너무 어리석고 악랄한 선발 시험을 없애는 거야. 높은 곳엔 아직 강력한 신들이 많지만 아노스라면 충분히 맞설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아카나가 자신의 신이 되길 원해. 둘이서 신들이 내린 윤리와 선발 시험을 산산조각 낼 거야. 다음 날 그는 용사학교로 돌아와 에밀리아를 만났지. 그녀는 이번 일에 크게 기여했고 자신도 위험에 빠졌어. 마족은 인간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지만 그녀는 교사로서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는 교훈을 배웠다고 했어. 그래서 용을 몰아낸 건 교사로서 해야 할 임무일 뿐이라고 말했지. 이제 이 나라는 이전 황실이 만든 진흙탕에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약속대로 아노스는 에밀리아가 동급 7마 족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허락했어. 새 제자들이 다가와 그녀를 붙잡으며 계속 가르쳐달라 애원했어. 망설임 없이 그녀는 마왕의 제안을 거절했어. 이미 제자들에게 인정받았으니까. 스스로 아직 7만호와 동등할 실력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이 선택이 최선이었지. 바로 그때 세왕이라 자처하는 교장이 나타나 위세를 부렸어. 몇 마디 못하자마자 반역 혐의로 체포당하는데 아카나는 그의 비밀스러운 행적과 아이트와 손잡은 배신을 온 나라에 폭로했어. 마침 용사학원엔 교장이 없었기에 아노스가 그녀를 교장으로 임명해 모두가 기뻐했지. 두 학원 간의 교류 프로그램은 그렇게 마무리됐어. 아노스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돌아가 그녀와 다음엔 마족편에서 만나 속마음을 나누자 약속했어. 오늘도 아노스는 꿈을 꾸었지. 그의 여동생이 진흙처럼 생긴 땅의 용에게 쫓기고 있었어. 마치 개처럼. 위급한 순간 우리의 맨이 나타나 그 불쌍한 여동생을 구해냈어. 알고 보니 그때 아노스는 항상 용들에게 공격받아 여동생이 덩달아 위험에 처한 거였지. 두 형제는 멈출 곳 없이 계속 이동하며 무고한 이들을 해치지 않으려 애썼어. 여동생은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용이 쫓아와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며 옆에 머물겠다고 했어. 그들은 숲속 버려진 집에서 살았고 맨이 여동생을 데려다 줄 때 청년은 깨어났지. 아카나는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 게다가 옷도 벗은 채로. 언제 들어왔냐고 묻자 전날 밤 아노스가 잠든 후였대. 마침 그때 두 부인이 들어와 이 난감한 광경을 목격했어. 아카나는 자신이 먼저 다가간 거라고 설명하며 아노스 탓이 아니라고 해명했어. 사사는 맨의 선의를 이용해 같이 살면서 힘든 그를 뒤에서 배신했다며 질투심을 드러냈지. 그녀는 말재주가 없어서 자신도 아노스를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 미사는 아카나에게 그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묻자 기억을 되찾게 도와주려는 것뿐이라고 했어. 알고 보니 맨은 환생 후 몇몇 기억을 잃었대. 반면 아카나는 꿈을 지키는 신의 법칙을 가진 존재라 도와주고 있었던 거지. 사사는 그걸 위해 꼭 옷을 벗어야 하냐고 궁금해했어. 아카나는 그게 친밀감을 쌓고 축복을 받기 쉬운 방법이라 변명했어. 게다가 신이 된 뒤 본래 이름도 잊어버렸다고 했지. 이 말에 아노스는 의문을 품었어. 꿈속 여동생 이름도 아카나였으니까. 부모님은 생후 1년도 안 된 아들이 벌써 여자와 자고 있다니 충격받았어. 엄마는 괜찮아 했지만 아빠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지. 그들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 아카나는 남편을 속이려 했고 사실 옷은 투명한 옷이라며 말이지. 아빠도 스스로를 속이며 현실을 부정했어. 아카나는 부모님에게 신의 몸은 신성해서 마왕과 잠들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안심시켰어. 잠시 후 옷을 입은 아카나, 아노스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 어렸을 때 여동생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은 놀라웠어. 2000년 전엔 그럴 여동생이 없었으니까 그 청년은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날 때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지? 새 여동생이라면 혈연이 아닌 걸 뜻해. 꿈 이야기는 잠시 접고 맨은 두 자매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 전에 용인들이 그녀를 불복신이라 부른 걸 알지. 쟤네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사사는 그들이 말하는 무리신이 뭔지 몰랐지. 아카나는 그게 성신에 맞선 최초의 신이라 알려줬어. 그 신의 능력은 무리의 마안으로 모든 마법을 무효화하고 모든 물건을 재생하는 힘이야. 아노스는 아카나에게 전모를 보여주길 원했지. 아마 무언가 기억해낼지 몰라. 두 자매는 곧 최상의 상태로 변했어. 그들은 마안의 발동에 익숙한 힘을 뿜어냈고 아카나는 뭔가 떠오르려 했지만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어. 아마 원래 이름을 잊기 전에 알던 것 같아. 즉 미사와 사사의 합체 상태가 바로 무리신의 화신인 셈이지. 아노스는 둘이 만든 소녀를 AA라 부르며 파괴와 재생의 마안을 쓰는 자라고 했어. 또는 그 신의 무리 마안이라 불러도 되지. 알고 보니 무리신은 성신에 맞서기 위해 잔혹한 마왕의 부하로 환생했대. 그리고 마안은 성신에게 들키지 않도록 둘로 나뉘어져 있지. 그렇다면 그들의 전생은 신이었던 거야. 그 자매 자신들은 이에 대해 아무 감각이나 인상이 없었어.
아니면 기억이 도둑 맞았을 수도 있고. 이건 아노스와 비슷한 케이스야. 환생하며 기억 조각이 빼앗긴 거지. 아카나도 환생자인지라 본래 이름을 잊은 걸지도 몰라. 보통 신은 환생해도 신이지만 마음은 없지. 하지만 무리신은 예외일지도 몰라. 이름부터가 무리를 뜻하니까. 아노스는 2000년 전 그들 모두가 어딘가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추측해. 전에 지하도시를 방문했을 때 맨과 미사는 그곳이 너무 익숙하다고 느꼈어. 익숙하다는 건 아노스가 이미 데려간 적이 있다는 뜻이지. 맨은 환생한 후 서로 기억이 빼앗긴 거라 생각해. 여기 있는 사람들의 기억을 훔칠 수 있는 자가 정말 무서운 존재야. 하지만 아노스는 기억을 추적해 그 자를 찾을 방법이 있다고 했어. 꿈을 지키는 신의 법칙을 가진 아카나는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기억 조작자가 있다고도 말했지. 그는 세계 역사의 기록을 쥐고 있는 신, 문서의 신 리바스넷이다. 그 신은 신령국에 머물고 있다고 들었어. 아운도 거기로 가서 찾아보자고 했지. 덤으로 판결 선택을 박살 내버리자고. 아카나가 파괴하려는 판결 선택은 판결 선택 법칙에서 만들어진 거라더라. 그래서 그 법칙의 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해. 하지만 그 신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신조차도. 아니면 어쩌면 그건 신이 아니라 그냥 법칙일지도 몰라. 여기서 의문은 왜 법칙이 누군가 허락 없이 스스로 법칙을 정할 수 있느냐는 거야. 지하 세계 사람들은 이걸 성령 에퀘스트라 부르며 무한한 권능을 가진 존재로 여겨. 모든 신은 에퀘스트에 부하고 판결 선택은 에퀘스트가 만든 법칙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존재는 모습을 볼 수 없고 아마도 원래 형태가 없고 용인들이 만든 상징일 뿐일 거야. 무한 권능의 성령이란 것도 전해 듣는 이야기일 뿐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 이론상 그런 힘만이 여기 사람들의 기억을 훔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모든 게 이제 조금씩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어. 결국 직접 가서 확인해야지. 멀리서 보면 걱정되기도 해. 그 존재가 있다면 모든 신의 힘을 쓸 수 있으니까 그걸 상대하려면 곧 세계 자체와 싸우는 거나 다름없어. 근데 아은은 그런 거 전혀 두렵지 않아? 세상을 부숴도 상관없다며. 그 말 듣고 두 소녀도 조금 무서워했지. 하지만 뭐 일단 몇 번 학교는 쉬어야 적을 찾으러 갈 시간이 생기니까. 아은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며 특별 수업을 열자고 했어. 그래서 그날 그 무적 선생님은 오늘 마왕아노가 강사로 직접 나선다고 선언했지. 그 말을 듣고 예전엔 아은을 놀리던 친구들도 깜짝 놀랐어. 아은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복수하러 오는 건가 싶었지. 게다가 아은은 여기서 배운 건 절대 잊지 않아라며 장난쳤어. 미사는 그 뒤에 나서서 아은에 대해 설명했어. 그냥 집에선 착해. 이번 수업에 대해 설명할게. 먼저 용인들의 지하세계. 그들이 지난번 공격에 참가했다는 사실부터 말해줬어. 그래서 그들을 예의상 방문해서 배우러 간다는 거지. 아직 그들과 싸울지 아닐지는 몰라. 그래서 직접 가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했어.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약속도 안 했고 이번 수업은 곧 시험이 될 거야. 아은의 팬걸 모임 멤버들은 이게 간접여행이라며 신나했지. 그래서 다음날 바로 출발하기로 했어. 물론 아은은 걱정 말라고 하루 동안 전원 훈련시켰어. 그리고 각자에게 힘을 전해주는 마법도 썼지. 이건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 곧바로 그들의 더 나은 버전이 나타나지. 임무는 이 버전을 이겨서 미래의 자신이 되는 거야. 보통 완벽한 버전이 원본과 같은 생각을 하진 않지. 근데 저 녀석은 마왕이라 뭐든 할 수 있어. 복제본들은 원본과 똑같은 주파수로 대화하기 시작해. 원본인 남도 완벽한 자신한테 불태워졌어. 정말 대단하지. 죽어도 매번 즉시 부활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복제본보다 강해질 때까지 마음껏 싸우는 거야. 네. 미래의 자신을 보고 자신감 넘치다가도 현재 자신에게는 자신 없어져. 그 강력한 스승도 와서 깨닫게 해줘. 가겠냐 남겠냐고 묻고 그리고 마계왕 아카데미 시험에서 힘이 0인 마인 이야기까지 들려줘. 그 사람은 이방인이 되어 아카데미에서 무시당했지. 뭔가 익숙한 이야기지? 그게 바로 아노스 이야기야. 네, 그건 그들이 잘못 측정한 탓이라고 하네. 스승이 전하고 싶은 건 네가 자신의 능력을 잘못 잰 거라는 거야. 실제로 넌 엄청 강해. 그걸 깨닫기만 하면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도 기뻐하며 자신감을 되찾았고 왕자님에게서 무한 잠재력을 깨우는 지팡이를 받았어. 이 모습을 본 아노스도 기뻐했지. 친구들은 더 나은 버전이 없다고 물어봤어. 당연하지. 지금 모두 너무 강해서. 그 누구도 그들과 동등한 복제본을 만들 수 없으니까. 복제본을 더 많이 만들어서 싸우게 하면 천하무적일 텐데 아노스는 그들을 위한 더 적합한 사람을 준비했어. 그건 바로 아카나야. 곧 그들은 지상에 내려가 신과 싸워야 하니까 다른 신에게 훈련받는 것만큼 좋은 게 없지. 미사와 사사는 그녀의 지도를 받게 되고 엘레노와 제시아 모녀는 서로 훈련할 거야. 라이와 미사는 사랑의 마법 훈련을 받게 돼. 지난번 드래곤왕과 싸울 때 그 주문은 모든 신 앞에서 존재했어. 사랑의 힘을 완전히 활용하면 좋지. 서로 애틋한 동시에 강해지니까. 두 사람은 아노스가 아버지와 그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듣고 놀랐어. 어쨌든 서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 쓸 수 있어. 맨과 삼촌의 사랑은 무한대야. 그래서 이번 싸움에서 두 사람은 다채로운 사랑을 경험할 거야. 미사는 라이에게 사랑을 고백했어.
그리고 AS를 발동해 장인과 사위는 받은 사랑의 힘으로 격돌했지. 뒤에서 평범히 싸우는데도 아버지가 우위였어. 게다가 폭군마왕의 사랑이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네. 항상 그랬듯 검으로 대화하는 거야. 라이가 이기면 딸에 관한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어. 아버지는 듣지 않고 계속 배워서 라이 힘 빠지게 만들지. 격차가 정말 크더라고. 아노스는 이걸 신뢰의 사랑이라고 불러. 라이는 장인이 막는 걸 깨달았어. 연애는 그렇게 몇 번이나 깨지고 말았지. 다행히 7번이라서 망정이지 아니면 끝장이었어. 방금 아노스는 사랑과 증오를 합친 힘을 발동했어. 말 같지 않지만 사랑 속엔 증오도 있거든. 사랑과 증오의 경계는 얇아서 아노스가 그걸 이용해 더 강력한 기술을 만든 거야. 삼촌은 이 능력 쓰기에 딱 맞아. 딸에 대한 사랑과 서투른 사위에 대한 증오가 동시에 있으니까 더 사랑을 좀 받아야겠다 아니면 힘들 거야. 그녀는 궁극 형태로 변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힘을 합쳤어. 그들의 사랑은 장인이 세운 장벽을 넘으려 했지. 하지만 그 공격은 막혔어. 아버지는 두 사람 사랑이 어린 장난이라 생각했던 거야. 밀려난 두 사람은 장난치며 엄마가 뒤에서 아버지 집중 못하게 했어. 그 틈에 그들의 힘이 아버지를 밀어냈지. 아노스도 도와줬고 청년의 사랑까지 더해져 그들의 완승이었어. 마지막에 모두가 아노스가 어디 있냐고 묻자 그는 투명 마법 연습 중이라고 했어. 본론으로 돌아와. 그는 신 아카나를 모두에게 소개했어. 그녀가 여러 용을 타고 모두를 지하로 안내할 거야. 마왕하급은 용을 타고 땅속으로 날아내려가. 조던 영토에 거의 도착해 모두가 흥분했어. 멀리서 누군가가 여기서 아이엔을 공격한 자들이냐고 걱정했지. 그들도 공격받을까봐. 아카나는 아니라고 했어. 이전 전투는 아이시 결정한 일이고 여기 드래곤족은 몰랐대. 원래 드래곤왕은 조던의 교리를 반대했지만 아이시 훔쳐서 인간왕에게 넘긴 거야. 즉 국가 입장에선 적이 아니라는 거지. 아노스의 적들은 모두 권력자들이야. 그중 하나는 마신 선발제의 교황이야. 그들의 기억을 알기 위해선 교황을 만나러 가야 해. 결국 정면으로 도시로 가는 게 몰래 들어가는 것보다 안전하지. 모두가 신룡의 노래소리를 듣기 시작했어. 이건 소리의 용이야. 그들의 노래는 건국 이래로 온 세상에 울려 퍼졌어. 하지만 교황과 신과의 계약자만이 신룡을 볼 수 있지. 땅에 막 내려앉았는데 아직 안정도 못했는데 위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 그들은 땅 위에서 금이 가는 것만 보았지. 이곳은 용족들이 이동하는 하늘이야. 아까 사람들이 여길 천진텐이라고 불렀어. 이대로면 아래 땅이 깔려 부서질 수도 있지만 아카나는 신이 만든 천둥 기둥이 막아줄 거라고 했어. 그건 평범한 자들이 볼 수 없는 질서의 기둥이지. 결론은 다 안전하니까 걱정 마. 아카나는 이 나라가 조던 교단이 다스린다고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줬어. 그들은 사제나 성기사로서 교회를 섬기지. 그때 아은 팬클럽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호기심 가득한 자매들은 구경 가자고 했고 허락도 났지. 이건 좋은 지식 확장 기회야. 모두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기로 했어. 앨른과 그의 제자 네아는 교회 지부에 등록하러 갔고 아노스가 관심을 보였어. 제왕은 이곳 사제들이 용과 신을 소환할 수 있다니 궁금했거든. 네아는 강력한 스승에게 패기칠까 걱정했지만 스승은 그녀를 귀하게 여겨 허락했어. 교회 문을 두드리자 한 사람이 반겨줬지. 앨름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네아와 함께 교회에 들어가고 싶다 했어. 네아는 충격받았지. 이곳 규칙은 엄격하지만 외지인도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면 가입을 허락해. 제왕도 그 길이 어떤지 궁금해서 승낙했어. 네아도 결국 거절하지 못했지. 성가는 동의했고 두 사람을 받아들이자 아내들도 함께 참여하게 했어. 할아버지 질문 예상했기에 말 끝나기도 전에 고난의 길을 택하며 지옥으로 내려갔어. 결과는 모두 합격. 마왕이 들어오자 네아는 꽤 놀랐어. 앨름은 마왕이 자기를 감시하려 온 줄 알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강력한 스승이니까. 교단은 자기네 나라 마왕에 대해 감독자에게 설명했어. 아노스도 자기 나라를 소개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 결국 여기 온 건 신의 인도 덕분이라 아무 문제 없었지. 입회 의식은 명주민주로 시작하는데 엄청 간단해. 명주 반지를 손에 넣고도 불타지 않으면 합격이야. 다음은 명주로 용을 소환해 교회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거지. 소문에 따르면 용 소환 성공률은 500명 중 1명 정도래. 말이 끝나자마자 친구들은 각자 반지를 꺼내 자신의 용을 소환했어. 이 광경은 감독관조차도 경악하게 만든 진짜 마법 같은 순간이었지. 기쁨이는 아직 뒤에 있었고 아노스도 용을 소환했어. 정확히 말하면 용이 스스로 다가왔지. 작아 보여도 절대 얕보면 안 돼. 좀 멍청해 보이지만 친구들이 소환한 다른 용들을 통째로 먹어치울 수 있거든. 이게 완전 미친 짓이라 앨름이 이 녀석한테 마족고기를 좋아하는지 물어봤지. 그냥 핥아보고 입에 안 맞는다고 딱 잘라 거절했어. 사자왕은 신을 소환해 보겠다고 나섰어. 보통 신앙심 깊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사자왕은 달랐지. 아노스의 마법 덕분에 그들은 신분신을 소환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 앨름은 신의 신도처럼 맹세가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 소환해야 했지. 아노스는 스승의 심장을 꿰뚫어 뺏어냈어. 그 순간부터 앨름도 신성한 존재로 변모했지.
이 상태는 아이트와 팔신 선택자들이 알던 반신 상태와 다를 바 없었어. 옛날에 그는 신의 힘을 훔쳐 이렇게 반신의 경지에 오른 거야. 그는 4명의 서로 다른 신도 소환해 모두에게 보여줬어. 그들은 윤리를 수호하는 신들로 알려져 있어. 그가 소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해. 엘름은 네아가 신과 맹세를 맺게 해보고 싶어 했지. 그중 한 신을 보니 너무 무서워서 나도 움찔했어. 사자왕은 이 신들이 자신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어. 네아는 가장 뛰어난 제자라서 그들과 맹세를 맺을 수 있대. 네아가 시도해보니 하나가 아니라 네 신과 동시에 연결됐어. 하나의 맹세구슬에 내 신을 품었다니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야. 이걸로 네아의 잠재력은 정말 무한하단 걸 알 수 있지. 몸속에 담긴 물병이 바닥이 없는 것처럼 네아는 내 신을 모두 품고도 멈출 줄 몰라. 그래서 스승은 네아와 맹세를 맺어 그녀의 신이 되어 아카나가 아노스와 하는 것처럼 소원을 들어주려 해. 네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완전 흥미로워했어. 그렇게 되면 천부신의 질서가 네아의 것이 되고 그녀가 명령하면 전에 맹세한 것들도 무효가 될 거야. 스승은 심장통 걱정 없이 아노스와 맞설 수 있지. 하지만 엘름은 제자가 마음과 대적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진 않아. 그래서 네아에게 사자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지. 네아는 스승님이 엄청 강하고 착하다고 했어. 스승님이 곁에 있으면 자신이 마족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는데. 아노스는 이 말을 듣고 대만족하며 네아가 스승님께 빚을 졌다면 더 강해져 갚으라고 했어. 네아도 매우 기뻐했고 스승도 제자의 진심을 알게 되어 흐뭇해했지. 그는 마왕의 소원을 온전히 들어주려 마음먹었어. 맹세를 맺으려면 네아가 신에게 소원을 빌어야 해. 네아는 스승님이 영원히 자기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빌며 맹세를 완성했지. 감독관은 지금까지 이들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장면들을 보며 완전 겁먹었어. 이들은 진정한 위인들이야. 엘름은 자신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마왕 앞에 꿇으라 했어. 보통 신이 왕보다 높은 존재지만 사자왕 말로는 그들의 마왕이 신보다 더 위라네. 맞아. 방금 천부신의 질서를 소환했는데 이 사람은 아노스를 전능한 에퀘스트로 여긴다네. 아카나도 전에 그랬고 매는 아니라고 했어. 맞아. 그건 교황님 뵈러 가는 사람만 가진 거야. 그가 듣고 자기도 보고하러 간다고 했어. 이런 위인들을 만나니 몇 가지 부탁도 하려 하더군. 이야기는 미혹에 빠져 이단이 되어 나라의 신앙을 거스른 바보에 관한 거야. 그 자는 다름 아닌 아이트. 신을 모독하고 전능한 에퀘스트의 존재를 부정했지. 사실 그는 아노스가 그의 마음에 신을 믿지 말라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지금 그 이단자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 그는 동의하며 아이트를 교황에게 선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어. 아노스의 팡 일행은 다른 곳에서 이 나라 사람들에게 노래를 배우고 있었어. 그들의 노래 실력은 엘리나급까지 올라갔지. 가르쳐주는 이도 아쉬워했어. 좀 더 일찍 도착했다면 성스러운 노래 축제에 참여했을 텐데 그 축제는 타국에서 온 순례자가 신에게 바치는 노래 의식이거든. 그때 아노스는 성 안에 성체를 만들어서 자매들이 하룻밤 쉴 수 있게 했어. 아카나는 그곳에서 신랑방에 갇혔고 아노스가 전에 얻은 기억 조각을 바탕으로 자신과 여동생이 살던 집의 전경을 꿈속에 재현했지. 아카나는 그곳이 낯익다고 느꼈어. 아노스는 자신의 여동생 이름이 아카나라며 네가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말해 네아를 놀라게 했지. 그도 그녀가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 다른 이들처럼. 네아도 기억을 되찾기로 동의하고 아노스를 눕혀 필요한 일을 했어. 그들의 떠도는 기억이 진짜라면 둘이 서로 맞춰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그때 자자 자매가 들이닥쳐 감히 신에 타락한 그 아이가 아노스에게 나쁜 짓 하는 걸 막았어. 사실은 아카나가 그와 함께 자는 걸 질투해서였지. 그녀는 변명했어. 이게 기억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아노스는 별 불평 없이 그냥 같이 잔다고 했지. 그에겐 아무것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어. 원한다면 두 자매도 같이 참여해서 관찰하고 잃어버린 기억 조각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미사도 괜찮아. 그리고 언니도 함께 하자고 꼬셨어. 샤샤는 좀 쑥스러워했지. 그러다 3명이 미사 옆에 나란히 누웠어. 아카나는 그들을 꿈속으로 이끄는 의식을 시작했어. 근데 왜 이럴까? 옷이 다 사라졌는데도 막을 수가 없네. 모두가 아노스의 꿈속으로 빠져들었어. 여동생이 있다 보니 아카나는 용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제물로 삼으려는 눈초리를 자주 받았지. 그저 아노스 꼬맹이가 이 아이를 납치해간 탓에 용들이 난리 부르스를 쳤어. 근데 아노스는 듣지도 않고 바로 화염 마법으로 상대를 태워버렸지. 아카나는 무서워하는 척하면서도 오빠 옆에 있고 싶어서 겁내지 않는 척했어. 보통 식사 후엔 아노스가 이 귀여운 여동생에게 책을 읽어주곤 했어. 수없이 들어온 거짓말쟁이 소녀 이야기지만 아카나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어. 다음 날 일행은 깨어났지만 꿈에서 얻은 정보는 여전히 미궁속이었어. 2000년 전용인이 존재했다는 것 말고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지. 두 자매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어. 아노스 어릴 적 모습만 귀엽게 보였을 뿐 여동생은 꿈에서조차 볼 수 없었거든. 이윽고 마왕학급이 용인들의 의식에 참여하던 중 이단자 아잇이 나타나 난동을 부렸어. 사람들은 아잇의 등장을 보고 공포에 빠졌고 그의 선언에 혼란스러워했어. 전능한 이크는 초대교황이 상상한 것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그들의 성가의식이 여기까지 울려 퍼질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신도들은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지. 엘리나는 아이색에 그들의 성과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알고 보니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가수가 없었대. 그 가수란 바로 아잇 자신이 변신한 거였던 거야. 이 시점에서 가수를 찾지 못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거야. 성과의식이 없으면 아잇은 아노스가 자기 몸에 들어간 악몽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엘리나가 그를 찔렀지만 그것도 현실이었고 결국 그건 아잇이 만든 분신일 뿐이었어. 매니 잡자 분신은 사라졌지. 큰 문제는 그 순간 신도들이 신에게 성과를 보낼 수 없었다는 거야. 엘리나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 여기 마왕의 가수들이 있으니까. 그녀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노래를 잘하는 엘렌에게 신께 노래를 바쳐달라고 부탁했어. 용인의 노래가 꼭 아니어도 된다고.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노래를 부르길 원했어. 아노스도 그녀들의 노래가 경계 어디까지 울려 퍼질지 궁금하다고 했지. 그래서 마음껏 노래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모두 쏟아내보라고 응원했어. 그는 지지했고 언니들도 마왕의 노래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부르기로 결정했어. 그들이 작곡했고 아래 신도들은 기적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마왕의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그 존재를 드러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먼 나라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곳엔 한 마왕이 있었고 그가 그들을 이곳으로 보내 배움을 주었다고. 덕분에 모두가 이 땅의 사람들이 노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그들도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자국의 노래를 바쳤다. 그 노래에는 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겨 아래쪽 친구들은 모두 이 일에 안심했다. 엘렌의 노래는 신선한 느낌으로 그 신선함에 이곳 신도들은 감탄했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며 마왕을 위한 노래에 빠져들었다. 그 모습을 매는 안에서 바라보며 만족했다. 그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가 이 땅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아래에 전해진 가사는 즐거움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에선 신에 대한 경솔함이라며 불편해했다. 최종 판단은 팔성현자가 내렸다. 이들은 음악에 대해 해박한 이들이다. 8명 모두 음악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엘렌의 노래 속 귀라는 단어가 큰 기쁨을 뜻한다는 걸 알았다. 그 단어는 고대어로 심오한 의미를 지녀 팔성현자들이 음악의 금기문을 열게 했다. 그동안 이 낯선 노래를 신께 바쳐도 될지 망설였지만 이 노래의 의미와 경쾌한 멜로디를 이해한 후 올해의 제례곡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이후 모두가 엘렌의 노래를 따라 불렀고 신선하고 다채로운 분위기가 퍼졌다. 한편 아노스는 아이트를 쫓았지만 매번 그의 흙과 돌로 만든 분신에게 속았다. 그때 팔신 선발자 중 한 명이 엘렌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가왔다. 그 노래가 그의 마음을 울린 듯했다. 그리고 다음엔 맨과 함께 놀러오라 권유했다. 여성 아카나가 그가 매우 강하니 조심하라 경고했다. 그는 자신을 아가스 왕이라 소개했다. 이 땅의 3대국 중 하나다. 아가스는 진정한 남자였다. 아노스를 경쟁자로 인정하며 경멸하지 않고 정정당당히 신성한 무대에서 겨루길 원했다. 그의 쾌활함에 맨도 동의했다. 하지만 먼저 아이트를 처리해야 하기에 대결은 잠시 미뤄졌다. 아가스도 동의했다. 사실 그도 아이트를 처리하려 했다. 그는 그의 나라에서 용왕을 훔쳐갔기에 반드시 벌받아야 했다. 전에 사절을 교황에게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와서 진실을 밝히려 한 것이다. 아노스를 여기서 만난 건 행운이었다. 그의 신은 예언 능력이 있어 사절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니까 맨을 만난 것도 그들에겐 좋은 일로 여겨졌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그는 미래를 보는 나타 신상이다. 그 젊은이는 자신을 만나면 교황도 만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또 다른 예언은 아노스를 위한 것. 신의 흔적이 성룡성지에 곧 나타난다는 소식이었다. 예언 덕분에 아가스는 숨어있던 진짜 아이트를 쉽게 잡았다. 아노스도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최고임을 인정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함께 교황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그는 왜 처음엔 아이트가 용왕을 훔치게 뒀는지 의아해했다. 아가스는 예언은 맞지만 남용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라를 위한 재앙을 막는 데만 쓴다 했다. 더 물었더니 예언 범위가 아주 멀리까지 닿는다고 답했다. 지금 이 땅의 종말까지도 예언 가능하며 곧 로아나는 이곳 최고의 교황이었다. 그는 팔신 선발자 중 하나이기도 하다. 두 남자가 아이트를 데리고 이 교황을 찾아가 그가 저지른 일을 해결해달라 요청했다. 아이트가 다른 나라에서 용왕을 훔쳤다는 사건이었다. 교황도 아가스가 이자가 조던과 무관하다는 증명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신 앞에서 아이트는 더 이상 교회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해달라 했다. 두 나라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미친 자도 이곳에 와서 외쳤다. 교황 앞에서 신은 없다며 악몽맨이 자신에게 와서 사라지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교황은 그가 어떤 마법에 걸렸는지 몰랐다. 이것이 진실이다. 신과 전능한 예스트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발언은 인정받지 못했고 악몽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진정한 신도의 신앙이라면 어떤 악몽이 와도 교황은 신을 계속 믿어야 한다고 믿었다. 아이트처럼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아가스 성은 용왕을 훔친 그를 제물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그 왕은 한 가지 조건을 더 요구했다.
수대 교황에게 전해진 성경책이었다. 곤로아나는 이걸 줄 수 없었다. 신자들을 구원하는 책이라 외부에 알려지면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말에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대신 이곳에 대성문을 열어 팔신 선발자들의 결전을 원했다. 교황도 동의했다. 아노스가 왜 여기에 왔는지 묻자 그도 솔직히 두 가지를 말했다. 선발시험과 신의 무덤, 신의 흔적이 그에게 알려준 것으로 둘 중 하나만이 만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은도 저 녀석이 안타깝긴 해. 오늘은 내 날이니까. 아가수도 확실치는 않아. 싸워봐야 누가 신 앞에 설 수 있을지 알 수 있으니까. 물론 예언으로 결과를 알 수 있지만 그는 싸움을 택했어. 게다가 둘은 상대신과 대결해야 해.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교황과 만날 수 있지. 아가나는 전력을 다해 싸우라고 했어.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그녀의 상대, 미래의 신이 결과를 예측했어. 내가 눈을 뜨는 순간 그녀는 질 거야. 그리고 최악의 날이 올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나도 반대로 예언했어. 그녀가 눈 뜨는 순간 상대방의 패배가 확정되는 순간이라고. 아가나는 상대를 얼리려고 달을 만들어냈지만 소용없었어. 그 녀석 마력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아가나의 모든 기술이 무용지물이야. 알고 보니 그는 자룡, 용이 직접 낳은 자식이야. 그래서 그 막강한 힘도 물려받았지. 한편 전투가 시작됐어. 납타는 예언구슬을 무기로 삼아 마왕의 근원을 꿰뚫었지. 역시 그녀, 미래를 보는 능력은 진짜야. 아은이 공격을 막지 못한 것도 다 계산된 거였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미래는 언제든 바뀔 수 있거든. 만약 그가 세상의 법칙을 무시하는 자라면 말이지. 그가 그녀에게 좀 더 멀리 내다보라고 했어. 마왕의 피가 그녀의 성물을 더럽힐 수 있으니까. 그들은 더 진지해졌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아은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고. 운명이 수없이 반복될 거야. 바뀌어도 결국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하지만 그런 규칙은 그에게 통하지 않아. 최악의 결과를 만든 세계를 창조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 미래야, 내 실력을 시험해봐라. 바로 그 순간 그의 몸은 여러 군데 찔렸어. 혈흔이 꽤 많아. 이렇게 많이 피 흘리는 건 드문 일이야. 그가 말한 최악의 결과가 바로 이거야. 이게 전부라니. 그녀의 권능은 정말 무서워. 하지만 무섭기만 하다고 해도 나 같은 마왕을 이길 수는 없지. 보답으로 그는 미래의 신에게 포격을 퍼부었어. 그는 자신의 예언을 믿어.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서 결과는 하나뿐이라고. 나는 믿지 않아. 절대적인 힘조차 세상이 견디지 못하는데 말이지. 한 방 쏘자마자 공간이, 주변이 산산조각 나고 미래의 신도몬과 함께 부서졌어. 처음 예언대로 내가 눈 뜨는 순간이 상대의 패배 확정이었고 그녀는 패배를 선언하며 서서히 사라졌어. 하지만 내가 있기에 아은이 지는 미래는 절대 없을 거야. 그건 그녀가 전한 새로운 예언이다. 아카나는 이쪽으로 날아왔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를 치유하려 애쓰지만 근원지가 아가스에게 손상되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이 먼저 항복해서 패배했고 아카나는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올곧은 사람이라 잠시 맨에게 교황을 만날 기회를 넘기고 다음을 기약했다. 그는 몇몇 가수들을 데리고 놀러갔다. 떠나기 전에 그는 아노스에게 또 다른 예언을 남겼다. 아노스가 좋아할 그 예언은 부적합한 자를 팔신 선정자로 택한 것이 바로 창조신 미리시아라는 거였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는 맨에게 경고했다. 곤로아나와 싸우려면 반드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재앙이 네 영토를 덮칠 거라고. 청년은 그 뜻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고 했다. 교황은 그들을 맞이하며 그들이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신의 흔적이 이 나라에 잠들어 있다고 했지만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억지로 깨우면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른다면서. 그래서 곤 로아나는 아노스를 만나주길 바라며 그 신이 자신을 받아들여주길 원한다. 그렇게 하려면 청년이 그 자리에 가야 하는데 그는 맨에게 아카나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둘은 이미 약속을 했고 아카나는 자발적이었다. 납치된 게 아니다. 알고 보니 아카나는 대지의 재생을 위해 필요한 신 창조신 미리시아의 환생이었다. 이 말이 꽤 충격적이었다. 알고 보니 전능한 에퀘스트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였다. 처음부터 둘은 의견이 전혀 달랐다. 아노스는 그가 자기 나라에 손대지 말라 맹세하길 원했지만 그럴 리 없었다. 민의 노래를 따라 조던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 한. 그 말도 괜찮지만 더 중요한 건 영토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였다. 두 제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그들 사이의 전쟁은 피할 수 없었다. 물론 아노스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었지만 교황은 싸움을 그리 원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지하 세계를 구원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아노스가 싸우고 싶으면 싸워라. 난 이렇게 기도할 뿐이라고. 그가 너무 흥미롭게 여겨 먼저 공격했다. 음기를 이용해 적을 묶었다. 이를 보고 곤 로아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자신의 신을 불러냈다. 그의 팔신선정자는 도디르, 소리로 창조된 음향의 신이었다. 합체 후 신성한 힘이맨의 기술을 무력화시키고 듣기 좋은 음향 효과까지 만들어냈다. 이건 좀 희귀한 광경이라 마왕도 즐거워했다. 교황은 두 번째 기술로 죽음에서 돌아온 3명의 전 교황을 불러냈다.
그들은 음악으로 싸운다며 먼저 자신과 평화를 유지하려는지 물었지만 곧바로 공격받았다. 아카나는 얼음 결계로 보호막을 만들어 음파가 통과하지 못하게 했다. 상대는 계속 음향으로 힘을 키웠고 여기서 의문이 생겼다. 과연 전 교황들은 신에게 진심으로 헌신했을까? 아노스는 자신의 성과에 담긴 소녀들의 찬가로 그걸 확인하려 했다. 전 교황들의 결연한 의지와 겨루는 거였다. 음향과 음악의 대결. 진짜 흥미진진했다. 그는 대포 같은 소리를 내며 적의 음파를 밀어내고 공연을 시작했다. 음악은 함께 불러야 더 즐거운 법이지. 그는 마왕의 성가단과 연결해 신 앞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자매들은 최선을 다해 노래하며 그 사랑의 힘을 전하려 했다. 마왕의 성가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숭고하다. 아카나도 플루트를 불며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곧 로아나의 신성한 불꽃이 그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2초도 안 돼 꺼졌다. 저쪽 소녀들이 노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든 음악은 즉시 상대의 힘에 영향을 미쳤다. 그자와 그가 부른 새 교황도 노랫소리를 듣고는 공격을 멈췄다. 이걸 보고 곧 로아나는 그 노래가 선배들을 멈추게 할 만큼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다. 아노스도 그의 음향을 칭찬했다.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게 쏟아지는 여신들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들의 힘을 받아 아노스는 공격해 새 교황을 제어 불능 상태로 만들고 소녀들의 멜로디에 맞춰 노래를 시작하게 했다. 곧 그들은 사라졌고 다시 불러낼 수 없게 되어 곧 로아나는 충격에 빠졌다. 이 노래는 현자의 평가와 같았다. 오랫동안 금기된 문을 열어주었고 교황들도 마찬가지였다. 노래에 깨어난 그들의 진정한 열망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고 그들의 마음은 빛을 얻었다. 아노스는 이어서 이자에게도 자신의 음악이 가진 강력한 힘을 느끼게 했다. 곧 로아나는 멀리 날아갔고 그의 음악의 신마저도 견디지 못했다. 맞았지만 그는 정말 강한 결심을 가진 자였다. 맞아도 손은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 이 모습에 아노스는 약간 존경심을 느꼈고 곧 로아나도 메네말이 옳았음을 인정했다. 전 교황들은 신에게 진심으로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던 것 같다. 그가 패배하며 신의 거처를 말했다. 문서는 지하 세계 유적에 잠들어 있다. 거기에 가는 방법은 자정, 달빛과 신의 노래 아래서 그 문이 그들이 찾는 이를 만나게 해줄 것이다. 아노스는 이자를 죽일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목표는 선발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더구나 곧 로아나는 이 왕국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있다. 그를 죽이면 모든 게 뒤집힐 거야. 땅 위의 마왕과는 상관없어도 아노스는 백성을 걱정해. 교황은 이해할 수 없었지. 자기 신도 파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거만함은 강자의 특권. 아노스는 적국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게 더 낫지. 그래서 그는 자기 땅에 손대지 말길 원해. 대신 신에 대한 믿음은 지키겠다고 했지. 그는 손잡고 계약 맺길 원했지만 얻지 못했어. 곤로아나는 그렇게 맞아도 포기하지 않았어. 왜 손잡아? 그는 말했지. 내 손은 기도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음만이 이 험난한 지하 세계를 구원하는 유일한 힘이라고. 그는 언젠가 그가 도움을 청할 나를 믿고 있어. 답을 강요하지도 않아. 도전하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오라 했지. 그날 밤 휴식을 취하며 아카나는 왜 아노스가 평화를 원하면서도 그 녀석을 살려뒀냐고 물었어. 그 친구의 예언이 맞았구나. 하지만 그는 과거에 약속을 했어. 세상이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걸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했지. 아카나는 항상 혼자였는데 아노스 곁에 있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와 함께니까. 아카나는 이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했어. 아노스는 이게 바로 행복이라 했지. 아카나는 인생에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는 자신이 해준 작은 일들을 구원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결국 아카나가 자신을 구하려면 더 결심해야 해. 아카나는 또 그에게 지난번 꿈을 보여달라 했어. 형이 있다는 자신을 보고 싶다고. 형을 좋아하는 걸 알기에 아노스도 함께 꿈을 보자고 했지. 진짜 형이라면 아카나는 형이라 부르고 싶어 했어. 다른 여자애들도 와서 함께 즐거워했어. 이 둘이 잠옷 입고 같이 자는 건 안 돼. 침대가 너무 좁거든. 그래서 모두 마법으로 방을 둥둥 띄워서 단체 숙소로 만들었어. 꿈은 다시 숲속에서 형제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 아카나는 형이 궁전에서 온 초대장을 받고 태우는 걸 발견했어.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그녀를 끌어당겨 주인을 만나게 했지. 그 남자도 아카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해칠 뜻은 없다고 했어. 그가 누구냐고 묻자 이름을 말해줬지? 나는 셀리스야. 아카나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그가 아은에게 전해달라며 한 장의 편지를 건넸어. 그 편지에는 아은이 이 땅의 왕으로 정해질 거란 내용이 담겨 있었지. 하지만 지금 아은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셀리스는 그 아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해. 그는 또 그 아이가 아은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작은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 아카나는 형처럼 마법을 배우고 싶어해. 형 대신 용을 쓰러뜨리는 마법을. 셀리스는 그녀가 마법을 못 쓰는 이유가 마력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봉인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 그 봉인을 풀고 아카나에게 용을 쓰러뜨리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그 전에 아은을 먼저 불러달라고 했어. 이 꿈은 잠시 멈춰졌고
다음날 그들은 교황이 알려준 곳으로 가서 신문신을 만나러 가기로 했어. 주변에는 유적이 없었지만 안내에 따라 아카나는 달을 만들어 빛을 밝혀 안으로 들어갈 길을 찾았어. 순식간에 거대한 유적이 눈앞에 나타났지. 그리고 그와 함께 다른 자들도 모습을 드러냈어. 아카나는 그들을 무명기사단이라 부르는 이교도라고 기억하고 있었어. 그들은 아이트를 도운 이단자들이었지. 그들은 신문신도 노리고 있었어. 그래서 양측은 싸움에 돌입했어. 미사는 남아 다른 이들이 계속 내려가도록 했고 한적이 갑자기 공격했지만 아은이 그를 처단했어. 죽기 전 그 적은 아은의 몸을 불태우려 했지. 정말 대단했어. 미사는 그 순간 우리가 상대하는 건 용인이 아니라 마이님을 깨달았어.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것 같아. 그들은 반역의 신과 무리의 신을 숭배하는 집단이었지. 더 깊이 들어가자 엄청난 마력이 그들을 조금 긴장하게 했어. 그리고 강력한 적도 모습을 드러냈어. 그들이 이곳에 막은 이유는 신문신이 깨어나기 전에 파괴하려는 거였어. 제이에게 물었더니 그도 같은 목적이라 했어. 그녀는 전에 그에게 구원받고선 은혜를 원한 적이 없다고 사과했지. 그들은 아은에게 떠나라고 경고했어. 그렇지 않으면 제이의 아본 헤비아가 나타날 거라고. 아은은 그런 건 신경 안 쓴다며 전투가 시작됐어. 그의 여자 동료들이 적을 빠르게 제압했고 아카나와 청년은 계속 나아갔어. 멀리서 미사와 다른 자매들은 두 강자 앞에서 자신만만했지. 덕분에 두 사람은 신문신의 거처를 꿈속에서 찾을 수 있었어. 그 신은 자신을 리바라고 불렀어. 모든 신문신과 이 세계의 기억은 그가 관리하고 있었지. 그들의 목적을 묻자 아카나는 잊혀진 기억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어. 그는 기억은 고통이고 잊음은 해방이라 했지. 왜 다시 기억해서 또 아파야 하냐고. 아카나는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며 과거 자신이 만든 일들과 마주하고 싶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신문신은 기억을 되찾도록 허락했지. 하지만 끝나기도 전에 가돌라 집단이 끼어들었어. 아은은 이를 알고 그들을 막으려 했고 아카나는 마음과 계속 작업했지. 아은은 빠르게 적을 찾아냈고 그를 끌어올렸는데 꿈속에서 그가 바로 셀리스였어. 아은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상대는 자신이 아버지이자 무명기사단의 대장이라고 말했어. 아은은 그가 아버지라고 하자 충격에 휩싸였어. 왜 자신은 아무 기억도 없는지 의아해했지. 셀리스는 창조신 밀리티아가 아은의 기억을 지우고 다른 기억을 심었다고 설명했어. 여신의 목적이 뭐냐고 묻자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 아은이 믿지 않을까봐 말하지 않은 거라고 했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나타났겠지만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 나타난 게 이상하다고 했어. 두 번째 질문은 왜 그가 신문신을 해치려 하는지였어. 셀리스는 아들이 기억을 되찾으면 신문신이 도망칠까봐 두려워했지. 말을 줄이고 그는 신문신을 끌어올리려 계속 움직였어. 아은도 괜찮다며 자칭 아버지는 걱정하며 비켜달라 했지. 다치면 안 된다며 아은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 자신의 힘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했지. 그리고 신의 힘이 돌아오자 그는 사라졌어. 아카나는 신문신을 붙잡지 못했고 상대는 도망쳤어. 시스가 말한 대로 아카나는 그들과 싸우려 했지만 상대는 싸울 생각이 없었고 목표는 오직 신문신뿐이었어. 하지만 도망쳤으니 포기했지. 게다가 그들은 부자지간이었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 그저 지금은 뜻이 다를 뿐이지. 의지 차이야. 말이 끝나자 셀리스도 철수했어. 다음에 다시 아은을 찾아오겠다며 아은은 아카나에게 기억을 찾았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슬퍼했어. 조금 후 성으로 돌아와 오늘 일을 이야기했지. 제이와 미사의 적들도 마인이었고 그들은 모두 셀리스, 즉 자칭 아버지의 부하라고 추측했어. 여기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그가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것만은 확실했지. 지금은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할 증거가 없었어. 미사에게 상황을 물었더니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어. 속이 완전히 비어있어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며칠 전 아은과 함께 꿈을 꾸었기에 그 얼굴은 기억하고 있었지. 적어도 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거야. 그는 아카나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느꼈어. 말하지 않는 뭔가를. 그 후 청년은 모두에게 쉬라고 했지. 안으로 들어가 아카나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그 세계의 신문신 중 어느 것도 자신의 기억과 연결된 건 없었어. 그 사실에 신이자 소녀인 그녀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까봐. 아노스는 그 일에 대해 원망하지 않아. 그건 그들의 계산 밖에 있었으니까. 그녀 스스로 이름을 버리기로 선택했으니 기억하는 게 두려운 것도 당연한 거야. 그녀는 절대 두려워할 수 없었어. 신이라면 두려움에 떨면 백성들이 불안해지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만이 사람을 구할 수 없는 법이야. 인간은 연약한 존재야. 아카나가 그 연약함을 품고 구하려 손을 내민 건 진정한 친절이었어. 그러니 지난 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은 잠들지 못해. 그래서 옛날처럼 형이 달래주길 바라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아노스는 흔쾌히 아카나와 함께 잠들기로 했고 자신의 약점에 대해 털어놨어. 신이면서도 마음이 약하다는 사실을. 옛날 꿈을 다시 꾸게 도와달라고 형에게 부탁했지. 허락도 받기 전에 그녀는 벌써 옷을 벗어버렸고 둘은 함께 꿈속으로 들어갔어.
그때 아카나는 셀리스에게 소가 다른 마법을 배우러 간다고 들었어. 용을 이기고 형을 돕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그 남자를 따라갔지. 그들은 셀리스가 준비한 심판의 불꽃 앞에 도착했어.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 불꽃에 뛰어들어 극한의 고통을 견디면 막강한 힘을 얻는데 소녀는 무서웠지만 아저씨의 격려와 빛나는 명주 반지를 손에 끼고 의식을 치렀어. 아직 마법이 약해서 마법진이 오래가지는 못했지. 그래도 셀리스가 도와줘서 결국 진짜 용을 소환하는 데 성공했어. 아카나에게는 완전 충격 그 자체였지. 그 용에게 잡아먹힐까 두려웠지만 셀리스는 그걸 원했어. 용에게 잡아먹혀도 죽지 않는다며 용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근원이 될 거라고 했어. 용들이 형제를 쫓는 이유는 바로 용의 아이의 근원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래. 전에 셀리스가 아카나에게 준 초대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 용들은 아노스를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아이를 찾는 거였어. 아노스는 그 장면을 우연히 보고 동생을 도망치게 해주며 여동생으로 받아들여 이 일을 끝내려 한 거야. 그 남자는 소녀에게 용에게 잡아먹혀 다시 태어나면 자신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권했어. 아카나는 너무 무서웠어. 잡아먹히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서 말이야. 셀리스는 용에게 잡아먹히는 고통은 정말 크지만 용이 1000명의 사람을 다 먹으면 아카나는 엄청난 힘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했어. 그때는 형 옆에 마음껏 있을 수 있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거라고. 동생은 간신히 형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용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 그때 아노스가 나타나서 감히 내 여동생에게 함부로 말하는 놈을 바로 공격했어. 아노스도 그때 정말 강했지만 셀리스를 이기기는 쉽지 않았어. 셀리스는 아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내가 도운 거라며 원망했고 고서의 의지에 굴하지 않고 저주받은 노인을 심판의 불꽃 속으로 밀어내려 했었지. 성공을 위해 그는 저 드래곤을 도구로 삼아 셀리스가 불길 속으로 내던져지게 했어.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면서도 그래도 그의 행동은 반은 성공했으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늙은 자를 처리하고 나서 민우는 다시 공격을 개시했어. 드래곤의 공격이 직접 그의 배를 뚫고 점점 근원으로 변해가는 여동생을 끄집어냈지. 그는 회복 마법을 쓰려 했었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았어. 아카나는 깨어나서 왜 네가 여기에 있는지 묻자. 그는 이미 그녀가 남긴 편지를 읽었다고 말했지. 그녀가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도 그는 그런 무모함을 감행했다는 거야. 소녀는 미안하다고만 했지만 그는 탓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아직 강하지 못한 걸 원망했어. 아카나도 마찬가지였어. 더 강해져서 오빠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 애썼지. 민우가 마법 공부를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자신 때문에 숲속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에 더 슬퍼했어. 그들이 혈연이 아니란 사실도 그녀를 아프게 했지. 그는 지금 자신에겐 그녀를 구할 힘이 부족하다고 했고 전생 마법밖에 할 수 없다고 했어. 근원도 드래곤에게 변형된 상태라 아카나는 환생 후 완전히 다른 곳에서 다시 태어날지도 몰라. 소녀는 힘겹게 웃으며 오빠 마음 편하라고 괜찮다고 말했지. 그는 다가오는 생일의 마지막 선물로 아카나와 영원한 형제가 되길 원했어. 어떤 일이 있어도 혈연이 아니지만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소녀는 그 말에 너무 행복해하며 다음 생에는 더 강해져서 오빠를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어. 그들은 그렇게 약속했고 결국 아카나는 사라졌지. 민우는 다음번엔 오늘처럼 슬픈 날을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그 기억을 떠올렸지. 민우는 그런 약속을 했으면서 지키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고 결국 모든 걸 잊어버렸다는 걸 알았어. 소녀도 감사함을 전하며 그날 죽음 이후 아카나가 지금의 신으로 환생했을 거라 말했지. 하지만 교황군 로아나는 그녀가 밀리티아의 환생이라고 했기에 이건 아직 불확실해.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와 민우는 2000년 전쯤 이미 만난 적이 있는 셈이야. 정보가 막힐 때쯤 갑자기 셀리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그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민우가 잊은 과거를 알려주겠다고 했지. 그뿐 아니라 곧 일어날 일에 협력하자고 제안했어. 관련자 모두는 민우에 의해 이동되어 셀리스와 평화롭게 대화했어. 그의 목표부터 말하자면 바로 신문서의 파괴야. 그는 지하 세계의 신수호자이며 나중엔 지상 영토까지 침략할 수도 있어. 최선의 방법은 지금 바로 공격해서 신문서를 유인하는 거야. 그들과 아버지가 지하 전역을 공격하면 반드시 신문서가 모습을 드러낼 거야. 그때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해 지상을 지키는 거지. 마족 영토를 지키려는 마음은 같지만 생각은 너무 달랐어. 셀리스는 전쟁을 원하고 민우는 영원한 평화를 바랐으니까. 그는 평화가 어렵다면 이 장소를 완전히 없애버려. 나중에 걱정하지 말자고 했어. 민우는 단호히 말했어. 파괴 없이 땅을 지킬 거라고. 조던 부자는 다투며 이런 고집센 자식이 있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 민우는 또 이런 연약한 아버지가 있을 줄 몰랐다고 반박했어. 자신의 고향을 지키려다 남의 땅을 파괴하는 건 약한 짓이라고. 셀리스는 화제를 돌려 반란의 신 사사와 미사, 즉 무리의 신 젠 우준 우를 이야기했어. 그들에게 자신을 기억하냐 묻자 두 자매는 전혀 몰랐지. 기억하지 못하자 그는 무리의 신이 첫 심판에서 싸웠고 지하 세계의 축복인 계약의 보석을 준 전설을 이야기했어. 하지만 그 신은 조던을 배신하고 반쪽 보석을 아가타에게 넘겼지.
두 나라가 계약을 두고 오랫동안 충돌했어. 평화가 오자 젠 우주노는 아가타를 배신하고 신들에게 맞서 무리의 신으로 불렸지. 그의 인생은 배신과 얽힌 이야기로 가득했어.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두 사람과 엮이지 말라고 충고했어. 지금은 당연히 민우가 들을 리 없지만 셀리스는 언젠가 기억할 거라 믿고 있어. 민우는 그에게 여동생을 아느냐고 물었지. 그 질문은 새로웠어. 셀리스는 아들이 과거에 여동생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 그는 그날의 심판 불꽃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이를 본 적 없다고 말했어.